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사우디의 충격적인 성명. 2.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예측. 3. 폴란드의 충격적인 성명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연속해서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통해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것에 대해 아랍에미리트의 군사 관리들이 구매 여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군사 관계자들은 KF-21의 우수한 기술과 성능, 그리고 한국의 국산화 전략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산업계는 이러한 관심을 통해 국제적인 공동개발 프로젝트와 구매 계약의 기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군사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보고 뜻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F-21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으로 개발 분납금 관련 불량한 태도를 보여 심기가 불편했던 한국은 이참에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으로 갈아탈 마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빈 살만은 사우디의 차기 권력 1순위이기 때문에 국빈으로 의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기업 총수들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들과도 많이 접촉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빈 살만은 네옴시티 관련 협력은 물론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시키는 협력 역시 약속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국방비 지출이고 두 번째는 그만한 돈을 먹고도 약해 빠진 오합지졸이라는 점입니다. 오일머니가 차고 넘치는 사우디의 국방비 비중은 GDP의 무려 8%가 넘습니다. 작년 기준 사우디의 국방비는 466억 달러로 한화 63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들이붓고 있는데도 숙련도나 전술, 작전 능력 등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우디 정보부장을 맡고 있는 투르키 알파이잘 왕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린 작전 같은 건 하지 않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아는 거야 그저 수표를 써주는 정도지. 라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도 예멘의 반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우디군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월등한 장비 격차를 가지고도 반군을 상대로 쩔쩔매고 있는데요. 사우디군의 졸전 사례는 대표적인 것들만 꼽아도 기상천외한 수준입니다. 탄약과 차량, 기밀 서류들까지 통째로 노획당하는 것은 일상 다반사고 식량이 풍부한 보급창을 수시로 점령당해 반군들에게 밥까지 챙겨주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무능한 것은 군 내의 구조적 문화적 문제 때문입니다. 사우디군의 지휘부와 장교들은 전원 왕족이나 귀족들입니다. 이들의 계급과 승진은 어차피 성과가 아닌 가문의 힘으로 정해지고 조직의 계급이 아니라 족벌과 친분 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다 보니 지휘 체계가 서질 않습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국가나 민족 개념보다는 부족과 족벌 개념이 더 강한 사회다 보니 애국심이라고 할 것이 약하고 심지어 대부분 능력은 사우디의 일말의 연고도 없는 용병들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비싼 장비를 그만큼 사서 들려줘도 하나같이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싼 무기를 사주는 데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사우디가 오히려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미치자 미국이 무기 수출을 이용해서 사우디의 고삐를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미 상원은 사우디가 원유 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고 있다며 행정부의 무기 판매를 포함해 사우디와의 모든 안보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우디 측은 미국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석유를 증산하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협상을 위해 사우디를 찾은 바이든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굴욕을 줬죠. 이 사건으로 자존심을 구긴 것은 결국 미국이었지만 사우디도 당분간 미국 무기를 받는 걸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우디가 미국과 거래를 추진하던 무기 중에 5세대 전투기 F-35가 깎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 공군의 주전력은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15입니다. 4세대와 4.5세대로 구성된 만큼 그 허점을 미국의 F-35를 사와서 메울 계획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우디는 아쉬운 대로 대안을 찾아 나섰는데요. 처음 그 물망에 오른 것은 중국의 5세대 전투기 FC-31이었습니다. 해외 군사매체 밀프레스는 지난 8월 러시아의 군사매체 세계무기거래 분석센터를 인용해 사우디가 중국으로부터 FC-31의 도입을 위한 예비 협상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사우디와의 협상 과정에서 FC-31에 대한 기술 이전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35로도 불리는 FC-31은 일단은 5세대 전투기기는 하지만 그 평가는 박한 편입니다. 일단 FC-31은 기존의 제20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중국 내에서조차 채용이 불투명합니다. 또한 외형부터 제식 번호까지 미국의 F-35를 베껴놨는데 내부는 그럴 수 없었을 테니 실제 성능은 F-35에 준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죠. 하지만 현존하는 5세대 전투기 자체가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 사우디의 주적인 이란은 같은 레드팀인 중국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사실상 FC-31의 잠재적 운용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란이 이렇게 5세대기를 운용하게 된다면 그 성능이 정말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서야 사우디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란에 뒤처지지 않게 5세대기를 실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사우디는 일단 이란과 같은 FC-31에 관심을 보인 것인데요. 하지만 관련 소식이 보도된 지 거의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이상의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우디가 실제로 FC-31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사우디가 미국과 잠시 사이가 틀어졌다고는 하지만 중국 무기를 구매해버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 간의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동맹에 준하는 방산 협력을 약속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기 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밀 정보를 공유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방의 무기를 이미 산더미처럼 사놓은 사우디가 갑자기 중국 무기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놓은 무기와 새로 산 무기를 동시에 운용하기를 바라기 마련입니다. 미제 전투기용 미사일 한 개를 중국 전투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상당량 교환해야 합니다. 사우디가 FC-31에 관심을 갖자마자 중국이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며 발벗고 나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눈뜨고 지켜볼 리가 없습니다. 사우디가 만약 조바심에 중국 무기를 구매하게 되는 순간 미국은 사우디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가 아무리 원유라는 믿는 구석이 있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 결국 사우디는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때 등장한 것이 한국입니다. 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제 2호기가 비행에 성공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2호기가 맡는 역할이 무엇인지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죠. 타이는 동일한 사양의 시제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서로 다른 테스트 임무를 맡김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 2호기가 맡은 주요한 역할은 하중시험, 외장 분리실험, 고화등각 시험의 세 가지입니다. 하중시험과 외장 분리실험의 경우 무장 투사 능력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탑재 무장이 가하는 하중을 기체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작전 상황에서 외장 탑재한 무장을 문제없이 분리하고 투사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게 될 것입니다. KF-21의 경우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암램과 사이드와인더를 대체하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아직 연구 단계이지만 위성 공중 발사 플랫폼까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실험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바등각 시험의 경우 기동성에 관련된 실험이네요. 바등각 즉 동체와 진행 방향 사이에 각도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져도 비행 상태 유지가 가능한지를 실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술을 얼마나 들어올려도 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전투기의 경우 이 바등각이 높을수록 그 유명한 코브라 기동과 같은 역동적인 기동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KF-21의 외형은 미니랩터라고 불릴 정도로 F-22 랩터와 닮아 있는데 F-22가 무려 60도라는 극단적인 고바등각을 견디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KF-21에 거는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KF-21의 성능과 추 5세대 이상으로 발전하는 업그레이드 계획은 사우디가 군침을 흘릴 만도 했습니다.
중국의 FC-31은 아직 개발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고 이란과 같은 사우디의 적성국이 이를 손에 넣을 때까지는 아직 유예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사우디는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로 개발비 환수에 애쓰는 카이에다 오일머니를 대주고 KF-21의 개발에 참여하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카이는 얼마 전 인니와 분담금 납입 일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인니의 스케줄대로 분납금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없다고 최후 통첩을 날린 셈입니다. 여기서 사우디에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인니를 더 안고 갈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우디를 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게 한국이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인 칼리드 왕자가 비행시간 1000시간에 달하는 베테랑 F-15 파일럿임을 언급하며 더 좋은 전투기에 관심이 없느냐며 러브콜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BOII와 천궁 II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던 사우디도 이참에 한국과 더욱 전폭적인 방산 협력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합작으로 KF-21의 사우디판인 SAF-21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방산. 부디 사우디에서도 대규모 방산 거래의 낭보가 터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군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최대의 숙적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전 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이제는 꽁지 빠진 사냥. 우크라이나군에게 패퇴하여 도망치는 모습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뒤집는 러시아군의 한심한 모습에 의외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2배 가까이 증강됐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은 뿌리 깊은 부조리와 수뇌부의 부정부패, 파탄 나고 있는 내부 경제 상황으로 꾸준히 그 역량을 의심받아 왔습니다. 장기 독재 중인 푸틴부터 썩을 테로 썩었는데 당연히 멀쩡한 구석이 없는데 과연 군대라고 멀쩡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최강의 정보를 갖고 있는 미 정보당국도 러시아군이 이렇게까지 처참한 수준일 것이라고는 러시아가 극에 달하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며 동기어즈는 할 수 있으리라 여겼는데요. 이 때문에 9월부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론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 예상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는 이런 생각을 비웃듯 9개월이 넘어서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결론이 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이국과 나토의 대외 정책 결정에 심각한 오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그간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결정해왔던 대외 정책들이 모두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둔 오판이었던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자라인 줄 알고 칠의 검을 먹었더니 알고 보니 다 깨진 속뚜껑이었던 셈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미국 상원위원회는 국방정보국 DIA, 국가정보국 DNI 등 각계 정보당국 수장들을 불러 모아 청문회까지 벌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이에 스콧 게리어 DIA 국장은 이는 잘못된 평가였다라며 자신의 실책을 시인하고 정보조직 수장으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사실 실전 경험이 극도로 제한적인 현대의 군대에서 단순히 군사력 수치만으로 전쟁의 우위를 점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병사의 사기, 훈련도 같은 문제는 세계 최강 미 정보당국이라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무기의 뻥스택이 미 정보당국의 오판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무려 2배 가까이 스펙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러시아군을 가장 많이 물리친 건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러시아군의 무기체계라는 황당한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팬티 속까지 탈탈 털려버린 세계 2위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3세대,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또 그 수가 무려 3,300대가 넘었는데요. 심지어 구식 1세대, 2세대, 3세대 전차까지 치면 총 2만 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단순히 전차 수량만 따진다면 1위인 미국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현실은 850대 남짓한 우크라이나의 전차 부대를 상대로 무참히 박살났는데요. 검증된 오신트 자료를 보더라도 러시아는 총 2,900대 이상의 전차를 파괴당했거나 노획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방이 지원한 전차보다 러시아가 노획당한 전차가 더 많다면서 러시아 버전 랜드리스냐고 조롱할 정도인데요. 그러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러시아 전차의 뻥 스펙이 얼마나 심했는지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 T-80BVM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 T-80BV를 대상으로 현대화 개량을 거친 T-80BVM은 T-14, T-90과 함께 러시아 전차 부대를 상징하는 3대 전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방산 비리와 경제 파탄으로 T-14의 양산이 중단되었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T-80BVM은 러시아의 일선 급질적, 양적 주력 전차였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는 대부분 T-64, T-72 계열이었고 그나마 10수대의 T-80BV와 T-84 오플롯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T-80BVM에 비하면 그 성능이 한참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스펙상으로는 우크라이나군 전차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러시아군의 T-80BVM을 정면에서 상대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도 그럴 때 재원상 T-80BVM의 방어력 증강은 정말 획기적인 수준이었는데요. 원본이 되는 T-80BV의 방어력은 전면 500mm 급으로 서방의 3세대 전차 대비 열세라는 점에 차가 나요. T-80BVM부터는 렐리트 폭발 반응 장갑을 탑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방어력이 기존보다 최대 50% 정도가 향상되었는데요. 다시 말해 전면에서 700에서 750mm 수준의 방어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한국의 K2표,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 2A6 같이 세계 정상급 3.5세대 전차가 아니라면 T-80BVM의 전면 장갑을 뚫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T-80BVM은 이런 압도적인 장갑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고작 46톤에 불과해서 최대 속도가 시속 80km에 달할 만큼 빠른데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전력이라면 T-80BVM 일대로도 일당백의 전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T-80BVM에 대해 매우 강력한 차량이다. 대단한 화력과 매우 좋은 시야, 조작하기 편하고 빠른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그것은 빨리 도착하고 타격하고 떠난다라고 매우 감탄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찬사가 러시아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T-80BVM은 러시아가 주장한 말도 안 되는 방어력과 기동성이 무색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물량의 무려 90%가 파괴되거나 노획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호온 장담과 달리 전면 장감이 종이장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는 3BM-42 날개 안전 분리 철감탄, 속칭 망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포탄의 관통력은 대략 460mm에 불과합니다. 1986년 구소련에서 개발되어 9세대 전차용으로 만들어진 포탄인 만큼 현대 전차전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포탄이었는데요. 하지만 현대화된 군을 보유하지 못한 우크라이나군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망고를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전에서 망고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스펙상 절대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T-80BVM을 신나게 터뜨리고 다닌 건데요. 이는 망고의 실전 성능이 좋았던 게 아니라 러시아의 렐리트 반응 장감이 750mm의 방어력을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망고에 관통당할 만큼 허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국의 전차 방어력을 거의 1.6배 가까이 과장해 놓은 것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T-80BVM이 750mm 장갑과 유사한 방어력을 보여줬을지 몰라도 러시아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제조 능력 부족으로 실물은 기대에 한참이나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도 그럴 게 러시아의 군사 기술은 대부분 중국과 북한으로 흘러들어갔고 우리는 그에 맞춰 전차의 날탄을 개발해 왔습니다. 일례로 우리 군의 3세대 전차인 K의 경우 K74 날탄을 사용하면 약 450mm의 관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날탄인 K74N을 사용할 경우 약 52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또한 주포를 120mm로 키운 K1A1은 관통력이 더욱 강해져서 K76 날탄을 사용할 경우 최고 650mm의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 K2흑표의 전용 날탄인 K279는 여기서 15에서 20% 관통력이 향상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니 대략적인 관통력 추정치가 무려 750에서 800mm에 달하는데요. 이는 러시아들 비롯한 중국, 북한의 전차가 기본적으로 700에서 750mm의 장갑을 보유했다고 상정하고 흑표의 관통력을 800mm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고 러시아의 기술을 흡수한 중국과 북한의 전차를 무력화할 압도적인 화력을 준비한 건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구식 전차인 K1로도 적성국의 최상위급 전차를 제압하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얼떨결에 한국의 전차가 적성국에 비해 2배나 강력한 오버스펙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나마 군사 선도국을 자처하던 러시아의 T-80BVM이 이 정도인데 북한이나 중국 전차의 뻥 스펙은 얼마나 심할지는 감도 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무기의 뻥 스펙은 단순히 전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미사일입니다. 워낙 다량이 사용되고 민간인 피해가 막심해서 그렇지. 사실 러시아의 미사일 명중률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미 정보자산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미사일의 실패율은 최대 60%에 달합니다. 심지어는 폴란드 접경 지역에 러시아 미사일이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추락한 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은 게 최대 장점이라던 이스칸다르 미사일로 추정되는데요. 군사 관계자들은 정확성이 생명인 미사일이 제대로 날지 못하고 추락한다는 것은 관성항법 장치가 탈거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성항법 장치는 미사일의 위치를 감지하고 목적지까지 유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도 장치이지만 또 매우 비싸기도 한데요. 그래서 세계군 전문가들은 뿌리까지 썩은 러시아 군부가 이 관성항법 장치를 빼돌려 팔아넘겼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러시아 무기체계의 수준이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현무다시 미사일과 천궁이 오발되는 일이 있었지만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는 미사일 센서 오류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폭 기능이 활성화된 것인데요. 즉 미사일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면 자폭 장치가 자동으로 발동하게 됩니다.